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오늘은 여기 있는 19차시 19번째 시간인데요. 영상을 두 개를 한꺼번에 찍어볼까 합니다. 19차시와 여기 나와 있는 20차시를 한꺼번에 촬영을 해서 수업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잘 들어봐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 19차시, 20차시를 한꺼번에 하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한번 여러분과 수업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차시, 20차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거는 그 고려의 경제 정책입니다. 이제 경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먼저 이제 토지, 먼저 19차시에서 볼 거는 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토지제도 그리고 수치체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키워드 보시면은 해시태그로 전시과 나와 있죠. 그리고 수조건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곡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 들어갈 게 전시과라는 제도인데요. 전시과가 뭐냐? 고려에 이제 우리 그 신라에서는 우리 관료전이랑 노급 같은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고려에 들어와서는 전시과라는 독특한 제도가 생깁니다. 보시면은 정의라고 보시면 관리나 직역 담당자에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논밭인 전지와 그리고 땔감을 얻을 수 있는 땅인 시지를 나누어 주고 이 전지와 시지에 대해서 그렇죠.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시과 제도가 땅을 주는 게 아닙니다. 땅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것을 주는 제도다. 이걸 제도를 명확하게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변화 과정 보시면은 태조 때 역분전 그리고 이제 전시과가 시작되니까 시정 전시과 그리고 고쳤다 그래서 개정 전시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고쳤다 경신했다 그래서 경정 전시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도표로 냈는데 그 교과서에 있는 자료인데요. 각각의 특징, 역분전에 대해서 그리고 시정, 개정, 경정 요거는 논공행상적이라는 말이 보면은 얼마나 공을 세웠는가예요. 왜냐하면 태조 때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공을 세웠는가에 따라서 이렇게 땅을 그 수조권을 나눠줬다면 경종 때는 아예 이제 지급 기준을 요건 이제 기준이 되겠죠. 지급 기준이 이러했다. 인품을 같이 봤었다. 그리고 여기는 관직의 높낮이 그리고 현직 관리 중심으로 지급을 했었다. 라는 정도의 그 틀 기준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안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특징으로서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땅을 주는 게 아니라 수조권을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수조권을 점점 지급하는데 점점 관직 기준으로 그전 처음엔 인품이었죠. 인품이 아니라 이제 관직 중심으로 간다는 거. 하지만 무신정변 이후에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죠. 왜냐하면은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도 있었지만 권문세족이 있었죠. 네. 이들이 등장하면서 대토지를 소유하게 됨으로써 전시과가 붕괴됩니다. 구체적으로 전시과가 종류를 보면은요. 5품 이상 관리에게는 공음전을 주고요. 6품 이하에게는 한인전을 그리고 군인에게는 당연히 군인한테 주는 군인전 그리고 하급관리나 군인 유가족에게는 구분전이라는 것들을 전시과로 지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전 말 그대로 백성의 토지라고 볼 수 있겠죠. 매매, 상속, 증여, 임대가 가능한 사유지지만 국가가 수조권을 지니는 토지가 바로 민전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토지 기억하시고요. 수치체제 같은 경우에는 뭐 토지대장인 양안과
그다음에 호적을 기준으로 수치를 하는데 이 종류는 뭐 우리 신라 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조세, 그다음에 곡물, 그리고 역,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조세 같은 경우는 토지에 내는 거니까 토지의 수확량의 10분의 1을 징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토산물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호 단위로 부과합니다. 호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집을 기준으로 집 단위로 부과한다. 특산물을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은 당연히 노동력을 주는 거겠죠. 군대 가는 거, 남자들 군대 가죠. 요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짓거나 성을 짓거나 하는 것들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세곡물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습지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러한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그림의 이야기는 역사탐구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탐구 한번 볼게요. 자, 역사탐구 여기 보시면 사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료를 조금 더 해놨는데요. 왕은 여기 왕이 신하들과 중기적 남쪽의 연못에 배를 띄우고 마음껏 놀았대요. 그런데 이 정자를 처음 지을 때 이 나오는 백성들 뭐하러 나와요? 일하러 나와요. 이거는 조세 곡물 역 중에 뭐예요? 그렇죠, 역이죠. 역을 부과된 거예요. 근데 자기 먹을 것을 스스로 준비해 와야 되는데 일꾼이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아내가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들었는데 머리카락을 와이프가 잘라서 음식을 마련했다 라고 하는 조금 슬픈 이야기. 왕의 행동과 일꾼의 그리고 아내의 스토리가 굉장히 많이 대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요 사료를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그 전시과부터 민전, 사전 그리고 수치체제까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20차 시로 넘어갈게요. 20차 시에서는 다양한 산업 그리고 교류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기에 키워드는 바로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그리고 코리아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죠. 근데 코리아가 고려와 관련된 거래요. 과연 어떻게 번성하게 되는지를 한번 선생님 수업을 통해서 계속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합니다. 여기서는 농업, 수공업, 그 다음에 상공업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교류와 관련돼서는 그리고 거란 여진 일본, 그리고 아라비아 상인, 그리고 원 이렇게 교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요거 인트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 그러니까 19차시에 있는 것들을 같이 복습하면서 하는 거니까 문제는 각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업은 중농 정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을 중요시하는 정책. 그렇기 때문에 각종 개간 사업, 그 다음에 간척이라는 건 땅을 메꾸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장려합니다. 장려하고요. 이렇게 장려를 하고 세금도 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농번기에는 우리 지난 그 19차시에 역 있었죠. 각종 잡스러운 역을 동원하는 걸 금지하기도 했고요. 재해 시에는 세금도 감면해주는 중농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저수지가 증가하게 되고요. 우경이라는 거는 소우자 쓰는 거 맞죠? 소가 쟁기를 가는 것, 일반화, 힘이 세니까요. 그리고 시비법이라고 하는 거는 퇴비 또는 비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2년 동안 3번이나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 말기에는 드디어 모내기법이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문익점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고요. 수공업 같은 경우에는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요. 전기에는 관청에서
필요한 것들을 수공업으로 만들어 냈고요. 그리고 그 우리 향부곡 그다음에 소 있었죠. 그래서 소 특별 행정구역이었던 소에서 수공업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여기는 전기에는 사람들이 어디 중심이다? 그렇죠. 국가 중심이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후기에서 들어와서는 사원 수공업과 민간 수공업이 등장합니다. 사원 수공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불교 사찰을 얘기를 해요. 사찰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물건을 팔았다 정도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상공업으로 넘어갈게요. 상업이죠. 물건 어떻게 팔았나. 대도시에는 그렇죠. 시전을 만들고요. 지방에서는 행상들이 주로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경시서라는 관청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후기에는 시전의 규모가 확대가 되면서 각종 이제 사람들이 머물러서 금융업도 하고 숙박업도 할 수 있는 원이라고 금융이나 이제 숙박 같은 원이 발달하게 되고요. 국가에서도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왜냐면 소금은 각종 양념에 필요한 거니까요. 소금을 전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마지막 여기 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화폐가 드디어 등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널리 유통되지는 못했다. 주로 곡식이나 그 다음에 삼배와 같은 옷감으로 활용을 했고요. 화폐가 적극적으로 사용된 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널리 유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시대 때는 만들어는 졌으나 사용되지 못했다 정도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송나라 넘어가도록 할게요. 송나라는 친하게 지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물도 도입하고 상인도 왕래하고 유학생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아이고. 네, 형태는 주로 공무역 또는 사무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곳이 바로 벽란도라는 섬이 있었습니다. 예성강 근처에 있었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보여요. 지도에 보시면 여기 벽란도 있는 거 보입니다. 개경 근처였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 여진 일본과 교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였구나 정도 읽어만 보시고요. 아라비아 상인들이 왕래를 하면서 대규모로 방문하고 아라비아 상인들이 고려 하다가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가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마지막으로 원나라와 교류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사무역이 발달합니다. 사무역은 사적인 무역이에요. 사무역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돈이 이제 후기에 들어오면 은이 유출이 되면서 고려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리고 공녀나 그 다음에 노비 등이 인적 자원이 유출이 되면서 크게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동서 교류도 활발해지는데요. 목인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인데 그 당시에는 외국인이 색깔이 있는 목이 눈목자거든요. 눈목자.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눈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관리나 상인으로 활동도 하기도 했었다 정도. 여기에서는 송과의 교류, 그 다음에 거란 여진 일본과의 교류, 아라비아 상인, 각각의 교류가 어땠는지만 구분할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료만 보도록 하죠.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 요런 건원정보나 해동통보, 활구 이런 것들이 고려시대의 화폐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사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숙종 9년 7월에 주현의 명령을 내려서 미곡을 내어 주식점
술 주자, 밥식자, 점, 그러니까 음식점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허락함으로써 뭐의 유리함? 화폐의 유리함을 알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게 3년이 지났지만 백성들이 왜 가난해서 활발하게 통일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명령을 내리게 된다. 즉 말 그대로 고려 시대에는 화폐가 잘 사용되지 않았죠. 왜? 백성들이 어떠하니까? 가난하니까. 아직까지 돈에 대한 개념이 적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요, 19차 시에서는 여기 있는 토지와 수치체제, 20차 시에서는 산업과 교류와 관련된 경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19차 시 27 다 같이 보시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